저에게 연락 주시면서 목사님이 강의 시간은 1시간 반부터 1시간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통 그럴 때는 1시간부터 1시간 반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건 1시간 반이 기본이란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은 최소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감리교가 처음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이제 만들었던 선교 센터입니다. 왜 초가집에 만들었을까요? 이 센터의 원칙은 그 지역의 주민과 같은 수준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목사님과 실무자들도 다 같은 수준에 살았어요. 그 동네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건물에 드나들며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들어가면 그냥 사무실 바닥이 흙바닥이었습니다. 흙바닥에 철제 캐비넷 책상 놓고 이제 선교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조하순 목사님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주로 해고된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도 같이 했고요. 여기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지금 이 중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어요. 노회찬 씨 부인도 보입니다. 이 중에 보면 20대 때죠. 새파랄 때입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거기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노동자들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인생의 주제가 된 노동 문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또 크리스천 나우라고 다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20여 명의 해고 노동자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저는 해고된 노동자가 아니지만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토시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하는 자원봉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녹음기 들고 가서 발언권이 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록했는데 첫날 공부한 누가복음의 비유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비유를 10몇 번 공부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성경책을 처음 읽었다 오늘. 너무 재밌다 근데. 우린 공동 번역 성서를 읽었습니다. 이거는 기승전결이 있고 무슨 소설 영화처럼 스토리가 완벽한 이야기다 이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근데 모든 소설과 영화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클라이막스라고 하는데 이 돌아온 탕자 비유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일까 이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다. 전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님 설교 속에 수십 번 들었잖아요.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가 이제 주로 고원에서 성장한 여성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탕자가 이방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이로나 쓰이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 하는 순간 난 여기가 클라이막스 같아. 이때 깨달았잖아. 아버지께 돌아가자. 굶주려 본 사람이 진리를 구한다고 생각해. 그게 이제 저는 확 와닿은 거예요. 야, 똑같은 성경을 읽고 내 또래의 여성 노동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다. 동일방직에서 124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는데요. 절반 정도가 저하고 동갑이었습니다. 친구처럼 잘 어울려 지냈거든요. 아이들이 그린 성화 보니까 마침 그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근데 이런 충격이 거의 10몇 번 동안 저는 계속 있었어요. 두 번째 날 공부한 비유가 이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런데 어떤 청년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그때 제1교회 사건이라고 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도회 열리고 많은 사람이 잡혀갔던 제1교회 사건에 관계돼서 잡혀가서 구류를 한 열흘 살았대요. 근데 81년도에 구류 열흘 정도 살았으면요. 그냥 그 장소 있었다는 거 외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구호 한마디 외쳤거나 주머니에서 유인물 조각이 나왔으면 징역 2년 정도 살 때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구류 열흘 살았으면 그 사람은 거기 있었다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고. 근데 굉장히 시력이 나빠서 이제 안경이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연행 과정에서 안경이 깨졌다는 거죠. 근데 유치장에 옆방에 있던 어떤 청년이 경찰들에게 강력히 요구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안경을 지급해라.
당신들이 연행하다 깨뜨렸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져야 한다. 저 사람은 안경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근데 81년도는요, 그렇게 경찰서 잡혀가서 요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네 안방인 줄 알아? 그 청년이 그 요구했다는 것 때문에 불려나가서 무수히 두드려 맞았다는 거죠. 반쯤 죽을 만큼.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 완전히 제압해야 그 담이 편안하니까 처음에 하여튼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반쯤 죽입니다. 그때는. 근데 자기가 모르는 청년이었다는,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난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습니다. 자신에게 아무 피해가 없이 남을 돕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자신의 큰 손해를 감수하고 남을 돕는 사람, 난 이게 선한 사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 몇 번 동안의 성경 공부 동안에 그런 충격이 저는 거의 매번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기독교와 노동 문제가 거의 동시에 제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네요. 보니까 오히려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유색인종이니까 이것이 더 사실에 가깝다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네, 서남동 목사님이 신학 박사이기도 하신데 민중신학의 기초를 세우신 분인데 그 노고를 이끌고 그 노동자 성경 공부에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생애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리고 그 얼마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그분이 마지막에 혼심을 힘을 다해서 우리와 같이 공부하신 겁니다. 이건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그때 배운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이제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구 27 이렇게 외우게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역사적으로 맨 처음에 기록된 성경은 뭡니까?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뭐 신학대학에 다 가르치는 내용이지만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이란 뜻이잖아요. 예, 이 영화에 잘 나오죠. 옛날 영화 포스터 이렇게 촌스러웠어요. 포스터가 저 정도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 영화 중에 이제 한 장면인데 가운데 학대함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어요. 5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사람.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란 훌륭한 지도자와 함께 노예 해방 전쟁에 승리해 홍해를 건너 탈출하면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것, 그것이 성경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창세기는 그 후에 기록된 거래요. 우리에게 아담과 이브라는 조상이 있었잖아. 그건 이제 나중에 기록됐다는 게 서남동 박사님의 이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수천 년 이집트에서 노동하며 살아가던 노예들이 섬기던 바로 그분을 믿는다는 뜻의 다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노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현재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이렇게 그냥 말로만 설명할 걸 다 글로 보여주는 정말 친절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혹시 청각 장애인이 계셔도 수화 통역 없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글자도 큼직큼직하잖아요. 저런 그림 많이 나오고. 예. 안식일 규정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에는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일에 네가 일하면 너의 종이 못 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소중함, 노동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종교에서 나올 수 있는 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공동체 명칭, 11조 계율, 부활신앙이 다 노예들의 종교였기 때문에 생긴 기독교의 특징이다. 이런 게 이제 서남도 목사님 주장인데 여러분이 꼭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여튼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죠. 그걸 민중실하게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한 노동자가 했어요. 해고 노동자인데 저는요 전태일 열사에 관한 기록을 읽고 그땐 전태일 평전도 안 나왔을 때예요. 그냥 우리가 몰래 숨죽여서 이렇게 이불 속에 감춰놓으면서 그분의 일기를 수십 번 복사한 걸 이제 돌려가며 읽을 때인데
난 전태일 역사의 그 일기를 읽고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태일 열사는 돌아가셨지만 몇십 년 뒤에 내가 그것을 읽고 가슴에 불이 붙어서 노동운동 하게 되면 이게 죽은 전태일의 부활 아닙니까? 그랬더니 서남도 목사님이 물론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면 노동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지금 그거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었다. 거룩한 노예방 전쟁에서 계속 동료가 죽으니까 우리가 언젠가 살아날 거야. 그때 원수 갚는 거야. 그 묻힌 땅에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기독교의 윤회는 다른 세상에 태어나는 거지만 우리의 부활신앙은 그 땅에 묻힌 육신의 생기가 돌아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노예방정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부활신앙이었다. 이게 사실 부활신앙의 본질이다. 이걸 내가 죽기 전에 당당하게 신학체계 속에 집어넣는 것, 그게 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면 민중지향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나 부활은 그게 아니야.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기 전까지 노력하셨는데 완전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민중신학은 학회할 때도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냥 민중 시올로지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나라 학자들도 피플스 시올로지 번역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독특한 토착화된 이런 신학이 있다. 그래서 민중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 공부 중에 한 프로그램에 을 모아서 책으로 낸 적도 있었어요. 이걸 제가 1년 반 작업을 했는데요. 타자기 빌려다가 이제 열심히 원고 정리해서 제가 제 노동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을 때라 원고료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나중에 책을 6권이나 주길래 너무 고맙게 받았어요. 6권이나 주네 책을. 제 노동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이건 교회 성전 새로 짓고 나서 아직 공사가 안 끝났잖아요. 저 위에 보면 그 건축 발판이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중등부 회장단이 기념사진 찍은 거고요. 방학 때마다 기도원에 갔었고 여긴 성화산 기도원인데 이렇게 기도를 드러내고 하잖아요. 막. 근데 거긴 기도터를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산골짜기 옆에 닦아놨어요. 이렇게 기도터를. 그래서 눈 쌓인 기도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여름 성경학교 교사를 고등학생 때부터 했는데 여기 나오는 어린이들이 다 50대 후반입니다. 지금 나이가. 제 아내도 교회에서 만났고요. 사실은 제 아내가 신앙에 있어서는 저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교회 중심도 제 아내이고 저는 그냥 부속품에 불과하고요. 제 아내가 가끔 제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아직도 이런 걸 가끔 합니다. 3일간 한 끼 금식에 참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분 후면 끝 밥 먹고 합시다. 유명선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오늘부터 며칠 하루 한 끼 금식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여놓고 가족들이 금식하고 끝나기 몇 분 전에 아내가 문자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인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이 정도의 신앙은 가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자랑하려고. 제가 노동운동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엔가 한 번 더 새롭게 해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나갔습니다. 그때 저를 소개하는 그 동영상을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들어줬는데 그냥 그거 보시면 대충 저를 짐작할 수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을 그린 인기 웹툰 송곳. 드라마로도 제작된 이 작품은 실제 모델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학생들을 연행한 사건과 연루돼 고문을 당했던 청년 하종강. 선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됐고 노동운동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후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동자들을 위해 상담하고 교육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위의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하종강 교수.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예, 실제보다 훨씬 과장해서 좋게 설명해 줬습니다.
전태일 열사 동생도 여기 사진에 보면 있었고요. 예. 청계 피복 노동자들도 있고 그죠. 예, 노조 가입 권유하는 대통령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부터 이제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잠깐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I said it before, I'll say it again.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anted somebody who had my back, I'd join a union. 네, 자막이 좀 작아서 저 뒤에서는 안 보였을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다 알아듣는다면서요. 또 네. 미국이 좋은 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프랑스 파리가 배경인 영화거든요. 근데 또 이런 장면 나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Vous en avez mis du temps, c'est arrivé à 9h. Bah oui, mais écoute, il y a des embouteillages partout, il y a des grèves partout, c'est la merde en France, quoi. Quoi? Faudrait que ces pauvres infirmières exploitées fassent plus grève. On n'est pas en Amérique ici. 예, 노동자 파업으로 길 막혔다고 딸이 불평하니까 엄마가 야단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긴 미국이 아니야, 야단치잖아요.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불평하는 건 천박한 자본주의, 이건 미국에서나 그러는 거야. 이거 유럽 사람들의 대중적인 정서잖아요. 거의 80-90%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 문제를 바라본 시각은 유럽 사람들로부터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미국보다 훨씬 더 부정적 보수적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로야구 쉬가면 떠오르는 장면은 제 강의가 얼마나 쉬운가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 학교에서는 가르치는데 우리는 가르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전교 1등한 사람이 아주 취약한 분야가 있어요. 이제 바로 이런 건데 주로 이런 장면이잖아요. 셀럽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2001년도 개막 경기 시구 행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장애인 소년이 어릴 때 미국 입양됐다가 귀국해서 시구하는 모습입니다. 언론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죠. 그런데 그 무렵에 한 어머니가 친자식 장애인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 딸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자수하고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며칠 뒤 한 유명한 대학 교수가 이 사건에 관한 칼럼을 썼는데 나중에 장관도 한 사람입니다. 그 칼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장애인도 훌륭하게 키워주는데 한국 사람은 장애인 친자식을 살해했으니 이렇게 복권을 쓸 수 있는가. 개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에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에 나왔을 때 위대하신 이명박 장로님께서는 이런 설교하시는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마음대로 쉽게 옮기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마음이 있어서 한 7년을 그 교회를 다녔는데 아이들이 다 크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 우리가 인내심 바라면 이런 교회 계속 다녀야 돼요.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교회를 옮긴 적도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창피해 살 수가 없다 지금 그 목사님도. 물론 이 칼럼 내용에 틀린 점은 없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죠. 그렇지만 논술 문제 이 사건이 나왔을 때 이렇게만 쓰면요 빵점 받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거론해야 할 얘기 있잖아요. 뭐겠습니까? 오죽하면 죽였겠어요. 얼마나 장애인 자녀와 함께 살기 힘든 상황이었으면. 지금 이 정도 인원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UN 기준으로는 장애인 가정이 최소한 10가정 정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어요. 미등록 장애인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볼 때 항상 그 문제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보자는 거죠. 왼쪽 여성은 청각 장애인 음악가입니다. 이블린 글렌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20여 년 동안 초인적 노력을 통해 음악가로 성공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연주할 때 모습인데 왜 무대에 이렇게 맨발로 올라갔습니까? 아시죠? 네, 바닥의 진동으로 듣기 위해서. 발바닥의 떨림으로 음을 듣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지만 장애인들 중에서 이렇게 초인적 의지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건 몇백만 명 중에 한 명이 해낼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만 계속 강조하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 없는 평범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일은 이렇게 훌륭한 장애인뿐 아니라 그냥 평범한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사회 구조를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오른쪽과 같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우유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하다 굳이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왼쪽과 같은 사람을 본받아라 이런 교훈을 평생 동안 듣고 삽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오른쪽과 같은 삶도 가치 있다. 이건 거의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한 사람처럼 봅니다. 만일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면요, 성공하지 못한 장애인들은 전부 자기 탓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런 각종 시설들이 아직까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시설입니다. 이용하다가 다치고 죽고 막 그랬잖아요. 사회 문제를 구조적 관점으로 보자. 오늘의 제 강의 전체를 관찰하는 상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이 구조적 관점이란 개념 하나에 대해서만 학기 첫 수업 3시간 동안을 수업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러한 가치관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채 그냥 대학에 오거든요. 사회 문제를 구조적 관점으로 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작년 7월에 경부고속도로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5인 승용차가 이렇게 구겨졌어요. 뒷바퀴가 앞에 가서 붙었을 정도로.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모처럼 부모님께 마련해드린 승용차였다는데 바로 사망하셨죠. 그런데 뒤에서 들이받은 버스 운전기사 근무 시간 보셨습니까?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 기사가 출퇴근 시간을 빼고 하루 한 2시간 자면서 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그러면 그동안 사고 안 난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발생했을 때 빗길 안전, 운전, 졸음운전까지 당연히 강조해야 돼요. 그럼 훨씬 더 중요한 해결책이 뭡니까? 운전기에 있어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개인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 구조가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을 우리 노동문제 분야에서는 노동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갈등이 있는데요. 보네포 목사님 뭐 잘 아실 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독일 나치 시대 목사님인데 그분이 주로 계속 이런 주장하셨잖아요. 제정신을 잃은 운전기사가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다치는 사람을 돌보는 것만이 목사로서 나의 과제는 아니다. 미친 운전기사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서는 부득이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버스에 올라타 미친 운전기사를 끌어내려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목사로서 나의 과제다. 그럼 여기 미친 운전기사가 누구겠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보네포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사형당하잖아요. 교수형으로 숨집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처럼 종교가 사회 모순된 구조를 개선하는 소명도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구원론도 구조적 관점과 상당히 관계가 깊은 거죠. 개인의 영혼이 거듭나도 모순된 구조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 인간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도 생기고 그런 목사님들도 생기는 겁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 노동조합 활동이 구조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제가 냈던 중간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일단 자유롭게 쓰는 게 두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안학교 출신들의 강점 이런 문제를 겁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절반 이상의 대안학교 출신들인데요. 일부러 그렇게 뽑지 않지만 그렇게 들어와요. 전형해보면. 채점 기준도 뭔지 모르겠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나름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답안지 그림 하나만 덜렁거려 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만점 준 답안입니다. 숲에 보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는 그 나무의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작은 나무에게는 빛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해겔 철학 처음 공부할 때 구조적 모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왜 이 그림이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뜻하는 것일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 경영자가 나와서 사장이나 이사장이나 뭐 시장이나 구청장이 나와서 우리 재정구조가 상당히 취약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 말 듣는 노동자들은 연봉이 많아지길 바랍니까? 적어지길 바랍니까? 당연히 많아지길 바랍니다. 피고용자 직장인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게 정당한 이유는 그 노동자의 교양이나 인품이나 지식이
경영자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 곧 자본주의 자체가 이런 모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숲의 작은 나무가 자기 키를 좀 더 키우고 싶은 노력이 당연히 정당한 것처럼 노동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권리 확장 요구가 구조적으로 정당한 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품이나 교양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흔히 말하는 단체 교섭입니다. 왼쪽은 노동자 간부들, 오른쪽은 경영진 대표들입니다. 양쪽의 학력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 사람들의 학력이 높겠습니까? 오른쪽 사람들의 학력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 있는 노동자들의 거칠고 투박한 주장이 오른쪽에 있는 경영자들의 세련된 주장보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썩 내키지 않지만 경영진 대상 강의도 가끔 해요. 되게 CEO들 대상 강의는 정확하게 정시에 시작합니다. 강의장에 들어오죠.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앉아요. 노동조합 강의는 대개 정시에 시작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제 시간에 안 옵니다. 서화반들이. 강의장에 들어오죠. 저 뒷줄부터 앉습니다. 이게 한 자동차 노동조합 교육할 때 모습이에요. 앞쪽에 아무도 안 앉습니다. 저는 기둥 뒤가 아주 명당이죠. 저런 데가. 제조업체고 사무직이고 다 똑같습니다. 여기 금융사업장 노동조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약자들, 피고용자, 직장인 노동자들의 이 예의 없어 보이는 이런 모습이 사회적 강자, 경영자, 자본가들의 교양 있는 모습보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걸 잘 정리한 개념이 그게 노동 3권입니다. 제가 이걸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이 정도 교과서에 다 나오니까. 제가 작년에 김재동 씨랑 5개 도시 순회 강연을 해봤습니다. 이게 은행 노조가 기획한 행사인데요. 도시마다 은행이 수십 개씩 있잖아요. 한 지점 점포가. 주말 저녁에 대학교 강당 또는 극장 이런 곳을 빌려서 하종강 교수가 노동교육하니까 와서 들어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은행원들이 거기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그래서 국립대 김재동 씨한테 연락을 해본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냐고. 하겠다더라고요. 내가 요즘도 1년에 무료 강의 한 40개 합니다. 한때 법륜 스님한테 속아서 한 80개 한 적도 있어요. 여기선 돈 받겠습니다. 돈이 있는 노동조합이니까. 그래서 적은 돈, 자기 기준으로는 꽤 적은 돈 받고 그래도 했어요. 같이.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유시민 씨랑 같이 또 한 바퀴 돌기로 했는데 은행원들은 문화 가족까지 다 데리고 그날 김재동 씨 보러 거기 오는 거예요. 근데 오면 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게 노조가 노린 거죠. 근데 김재동 씨가 노동상권을 정말 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말로 좀 쉽게 설명합시다. 헌법 제33조 노동상권이 뭐냐 하면요. 아이고, 뭐 제가 잘못 건드렸네요. 야, 모여봐. 이게 단결권이에요. 야, 나와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사장한테. 이게 단체 교섭권입니다. 말이 안 통하네? 그럼 둘러엎자. 이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건 상당히 살벌한 권리예요. 그런데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이 살벌한 권리를 노동자들에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겠습니까? 우린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의 세계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기아차 공무제 고3 학생이 실습을 나왔다가 주 58시간 근무했어요. 실습생들은 표준협약에 따라 주 35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 근로를 100시간이나 했어요. 한 달에. 뇌출로 쓰러졌습니다. 기숙사의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 너무 머리가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나왔는데 한참 뒤에 기숙사 마당에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수술 받았지만 3년 넘도록 의식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게 제가 들은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전주 지역에서 유플러스 전화 상담 실습 나갔던 여고생이 투신 자살을 했어요. 자기가 평생 들었던 욕보다 그 몇 시간 동안 더 많은 욕을 들은 거예요. 그 고객들에게. 그래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사건을 다뤘을 때 바로 이 학생입니다. 기아차에 쓰러진 학생 소식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6년째 병석에 누워 있다는 거죠. 19살 때 가서 25살 되도록. 이런 사건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회사가 잘못했죠. 그렇게 일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아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 학교에서 노동 문제를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학생이었다가 노동자로 존재가 바뀌고 나서 자기를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한 30여 년 전부터 계속 노동을 좀 제대로 가르치자 주장하고 있고, 광년 서울시 교육감 되자마자 이것부터 강조했습니다. 노동교육 하겠습니다. 그럼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대착오적 이념교육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똑같은 학교 노동교육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이 우리 사회에 양립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의 생각이 옳은 걸까요?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려면 우선 다른 나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학교 노동교육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의 프로젝트였고 이 보고서 부피가 400쪽이 넘습니다. 2003년 10월에 나온 보고서니까 무려 이게 14년 전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이 보고서를 대학원 수업할 때 교재로 씁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가 이 뒤에 이런 연구를 안 했어요. 이 분야가 그렇게 취약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철저히 실시합니다. 이건 독일 초등학교 교실 풍경입니다. 우선 우리와 다른 점은 국기가 없습니다. 독일 청년들은요, 그냥 평범한 청년들, 사람들도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이런 독일 청년들도 한국 학교 교실에 태극기 걸려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저건 나치가 하던 일인데. 그러니까 한국도 태극기 강조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지금. 제가 MBC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때가 바로 이때인데요. 쇼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수들 나오는 쇼 프로그램을. 그건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하여튼 초등학생들이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독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까 본 사진과 비슷하잖아요.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모의 노사교섭 수업을 연간 6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자 역할도 맡아보고 경영자 역할도 맡아보면서 미래 세에 대비합니다. 나중에 노동자가 되거나 경영자가 될 테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90% 정도가 노동자가 되지만 대부분 또 경영자가 될 줄 알고 잘하죠.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노동자 간벽화를 신청한 학생들이 항상 압도적으로 많아서 경영자 역할을 맡을 학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직접 독일 연수 가서 보고 온 교사들이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학급은 한 명 빼고 다 노동자 간벽화를 신청했답니다. 그 한 명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나중에 부모의 회사를 경영할 학생 한 명 빼고는 다. 독일 교과서 중에서 한 페이지에 1번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노동자 활동에 대해서 어떤 내용까지 가르칠까요? 동맹을 형성하고 편지나 요구서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문건을 작성하고 플래카드나 벽보를 만들고 협약을 체결하고 대중매체 즉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연설문을 작성한다. 이런 내용까지 교과서에서 가르칩니다. 아마 여기 학부모님께서는 걱정되실 거예요. 학교에서 데모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네.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 이걸 왜 가르치겠습니까? 사회 전체는 그거 유익하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요, 사회 과목 교과서가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분의 1 정도 분량이 단체 교섭 전략 전술을 짜는 내용이에요. 아니 무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교섭의 전략 전술을 몇 달 동안 가르치는 거야. 우린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러한 지식을 노동자나 경영자가 공유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 깨달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프랑스의 공영교육방송, 우리 EBS 같은 방송이 프랑스에도 있는데 10살 아동이 노동조합이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걸 설명해주는 교육자료인데 우리가 10살로 가정하고 잠깐 보겠습니다. 제 강의가 좀 수준이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너무 쉽지 않아요. 기분 나쁠 정도로 쉽잖아요. 우리 나들목교의 교인 수준을 뭘로 보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건데.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좀 더 긴데 제가 잘랐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은 별로 없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한국의 10살 아동이 이 정도를 배울 수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대학생에 대해 배울 데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나라 이해관한 설명을 전부 생략했는데 한국처럼 학교에서 노동교육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정말 철저히 가르쳐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한 지금 매우 부정적입니다. 수배전단입니다. 인상책이 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노동자풍이라고 표기합니다. 이런 거 제가 수십 장 보여드릴 수 있어요. 검상국이 생겼다는 뜻이죠. 공부하면 노동자 돼. 이런 말을 들어봤거나 아이들에게 해봤거나 되게 그렇잖아요.
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두 단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전 검색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 설명이 짧고 간단해요. 노동자 복잡하고 자세합니다. 어느 단어가 더 멋있어 보여요. 사전적 설명이라고만 봐도. 근로도 보면요, 사전적 의미가 부지런히 일함입니다. 노동은 저렇게 뭔가 철학적 의미가 있잖아요. 사회학적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 노력을 들이는 행위. 삼국사기에 근로자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오면 제가 얘기 안 했겠죠.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근로자라는 단어 나올까요? 23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중세 농경사회의 노예, 노비, 머슴 다 이들은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머슴이 아니라 근대 산업 생성되고 나서 여러분들처럼 고용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임금 받으며 일하는 계층 형성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을 피고용자, 직장인, 임금생활자들을 노동자로 표기한 거예요. 모든 동양 한자권 나라에서. 제 수업 들었던 대학생이 이제 중국에서 유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기말 시험 답안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중국에선 16세 이상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라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 교수, 의사, 환경, 미원 등이나 노동자이다. 이 수업을 들어보니까 한국은 좀 다른 것 같다. 한국에 근로자라는 칭도 있는 게 신기하다. 한자를 국어로 쓰는 나라 중국에 태어난 청년이 20년 넘게 살도록 중국에서는 근로자인 나를 못 봤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노동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 논문에 노동자 1000명당 노동 손실일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한국의 공무원이나 학자들이 굳이 번역할 때 이걸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수로 바꿔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한국처럼 노동이라는 단어를 혐오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한자권 나라가 달력에 월요일 노동절로 표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만 뭐라고 표기합니까? 우리만 근로자 날입니다. 이 달력은 전 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헌법안 새로 마련하면서 헌법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겠다. 이건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비로소 다른 나라와 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막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저지투쟁 본부를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이 사람 직책이 대사관의 부대사입니다. 그런데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프랑스는 부대사 정도의 고위직 공무원도 아마 서기관급 이상일 텐데 노동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의회 회장하라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핀란드는 교원, 노조, 교장협의 사이가 아주 좋다. 보통의 교장들은 대부분 교원, 노조에 가입해 있다. 나도 그렇다. 유럽에선 교장 선생님도 전교조에 가입합니다. 영국엔 교장 노조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교장의 정체성을 노동자로 본다는 뜻이죠. 경찰 노동자 거의 다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캐나다 경찰 노조가 정부의 항의의 표시로 유니폼 바지만 우스꽝스럽게 입고 근무하기. 단체 행동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소방관 노동조합 거의 다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제가 이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고 가난한 나라도 소방관 노조는 있습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뻘거벗고 사는 나라도 소방관 노조가 있어요. 이 말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후진국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경찰까지 노동조합 활동하면 도둑은 누가 잡나 이런 걱정하는 분 계시겠지만 훨씬 더 잘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동 조건이 개선되면 업무 수행을 더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래야 우수한 인력이 경찰로 들어오죠. 프랑스엔 판사 노조, 변호사 노조도 있습니다. 판사 노조가 있다는 말은 그 판사들 스스로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노총 간부들이 프랑스까지 가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찾아와서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알고 보니까 판사 노조 조합원들이더라.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판사 노조 활동을 통해서 프랑스의 판결이 상당히 공정하고 신중해졌습니다. 그게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활동이 끼친 유익한 영향입니다.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하여튼 결론은 그래요.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도 노동조합원입니다. 즉 유럽에선 차관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합니다. 차관이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자로 생각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도 차관을
아,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노동자에 포함되는 개념은 계속 확장돼서 그 나라 국민 소득이 몇만 달러다고 이것이 선진국 기준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어느 직책까지 자기를 노동자로 인식하는가 이런 것도 보는데 독일은 장관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가입하진 않아요. 군인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또 철렁합니다. 우리는 아니 국방은 누가 지키나? 근데 웹툰 송곳에 보면요, 최규석 작가 6년 동안 준비했고 3년 9개월 연재했던 만화인데요. 지금 강풀, 강도화, 주호민, 윤태호 이 쟁쟁한 웹툰 작가들이 만화가들 내에서 가장 실력 있다고 인정하는 만화가는 최규석 작가입니다. 자, 그 사람들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국어신 노동상담소장이 나오는데 노동교육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경찰, 소방관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데는 군인 노조도 있어요. 군대 노조 있어봐. 군납비리, 성추행, 음사 이런 거 쉽게 되겠어요? 군대 노조가 생기면 이런 게 팍 줄어듭니다. 눈에 불을 켜고 군대 내 비리를 감시하고 혹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규탄 집회 열고 공개사과 요구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대책 마련 촉구하고 이게 군인 노조 중요한 일상 활동이거든요. 군대가 청렴해지면서 본연의 오히려 청세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해도 혹시 일베 활동하는 분이 계시면 연령상 어버이연합은 아직 안 계신 것 같고 여기 혹시 여러분 중에 일베 활동하는 분이 계시면 이런 주장에 대해 뭐라고 반론 제기하고 싶을까요? 우린 다른 나라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린 분단국이잖아 지금. 저쪽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군인 노조가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반론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 가장 모범적인 군인 노조가 분단국일 때부터의 독일 군인 노조입니다. 그리고 군인 노조를 가장 빨리 결성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였냐 하면 세계 대전 아픔을 2번씩 겪은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전교 1등 하신 분도 이걸 답을 못해요. 이런 걸 안 가르쳤으니까. 독일 군인들이 왜 노동자 깃발에를 모였겠습니까? 그들이 역사 속에서 뭘 깨달았길래 우린 다시는 나치 같은 군대가 될 수는 없다. 권력의 꼭두가시가 돼서 유태를 600만 명씩 학살 이런 짓 하는 군대는 될 수 없다. 이것이 독일 군인의 출발점이거든요. 얼마나 군대가 정의로워지겠습니까? 이 만화는 드라마로 제작됐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잠깐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상동우 신문.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아, 네. 이런 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다 늙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모의 노사 교섭을 1년에 6번 한답니다. 요구안 작성, 홍보물 제작, 서명운동, 연설문 제작까지. 프랑스는 고등학교 4과목 수업 3분의 1이 교섭 전략 짜는구나.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판사, 교수 같은 사람들도 노조를 만드는 거예요. 경찰, 소방관뿐만 아니라 독일, 스웨덴 이런 데는 군인 노조도 있어. 근데 노조 있어봐. 군납비리, 의무사, 성추행 이런 게 쉽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산재율은 최저인데 산재 사망률은 최고야. 노조 없으면 죽기 전에는 신고도 못한다. 소장님 말씀대로면 프랑스 사회는 노조에 우호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 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겠어.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 나오니까 이제 언론에서 국어신 실제 모델이 하종강 교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행본 출판되면 작가 초청 북토크 행사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 홍대 앞에 V홀입니다. 레진 코믹스가 이 건물에 있는데 변영주 영화감독이 사회자로 왔고 가운데가 최기석 작가이고 제가 나가서 국어신 소장인 척 떠들긴 했어요. 그리고 연재가 다 끝났을 때 이렇게 신문이 크게 전면으로 보도도 해주고 촬영장에 방문해서 코멘트 좀 해라. 그래서 방문도 하고 분장실 앞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솔직히 밝힙니다. 물론 이건 실화인데 한 사람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드라마나 만화는 대사 한마디가 거의 다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최규석 작가 6년 동안 준비하면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그 몇 사람 이야기들을 모아서 주인공 캐릭터를 만든 거죠. 근데 안내상 씨가 이 배역 맡고 정말 좋아했어요. 내 청년 시절의 꿈을 이제 이뤘습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연대 학생일 때 운동권이었습니다. 물론 노동 현장 경험도 잠깐 있었습니다. 얼마나 센 운동권이었냐면요. 88년에 광주 미 문헌에 가서 직접 만든 시한폭탄을 설치했어요. 근데 이게 빵 터져도 사람은 다치지 않고 포금탄으로 소리만 크게 나는 그런 폭탄이었대요.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폭탄이 안 터졌어요.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안 터지는 부탄가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 광고 모델에서 안내상이 한 거예요. 안 터져요 막 이러면서. 뭐 아는 사람끼리 아는 얘기지만 이런 운동권의 뒷얘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 있잖아요. 보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가친척 중에 운동권 한두 명씩은 꼭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학자들이 다 87 헌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박근혜 씨도 87 헌법 체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회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제6공화국 헌법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87년에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허겁지겁 만드느라고 놓친 게 몇 개 있었고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났으니까 다시 개헌해보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래도 기여한 역사적 경험이 민주화 운동이어서 일가 친척 중에 운동권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제가 나이가 64살이지만 일가 친척이 다 모이면 집안의 어른들이 저를 아직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유 저놈이 아주 부모 속 무더니 속인 놈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저놈이. 이 모든 운동권의 운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하하지 마시고요. 신규 고용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적 구조가 한국 경제 저요소가 됐다. 이건 누가 지적한 걸까요? 국제통화기금이 2004년도에 제출했던 보고서입니다. 한국이 너무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다. 줄여라 좀.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건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런데 14년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80%로 늘었습니다. 우리 10명이 취업하죠. 그중 8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이렇게 심각해진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우리 밖에는. 국제금융 자본이 걱정할 정도로 한국의 비정규직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비정상적인 고용계약처럼 느끼게 된 거죠. 경영자들이. 이정우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비정규직이 한국만큼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50%로 세계 1위다. 아마 2위는 최근 40% 넘은 일본일 것이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30% 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다른 나라들은 비정규직 비리 10 내지 2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단기 고용 계약일 뿐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자발적 파트타이머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높은 경우도 많아요. 유럽은. 불리한 형태의 계약이니까 더 줘야 돼 이 사람은.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직에 얽매기 싫은 사람이 그냥 난 욕심 없이 적게 일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대기업에 취업해서 20, 30년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혼을 가진 사람들은 자발적 비정규직을 많이 선택하죠.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할 시간 없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전엔 다 정규직이었습니다. 이게 바뀌는 과정을 제가 노동상담소하며 다 지켜봤기 때문에 대학원 수업할 때 요거 가지고 하루 수업해요.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가. 다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인사노 파트에 들어가서 다 연구해낸 방식들이죠. 대학 총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 중에 한 분이 글 쓰시는 분인데 전택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그 글 중에서 몇 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소리내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휴게실이 없으니까 바로 이런 공간입니다. 전국 대학 건물 중에 설계할 때부터 환경 위한 노동자 휴게 공간을 설계한 대학은 제가 못 봤습니다. 노동조합 결성한 뒤에 열심히 싸워서 조금씩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도 보시면 실내 벽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외벽용 타일로 돼 있고 벽에 군데군데 뭐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건물의 바깥쪽이었다는 뜻입니다. 2층 계단이 돌출되어 있는 건물이니까 그 계단을 지붕 삼아 그 아래쪽을 삼각형으로 막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상당히 작은 공간이지만 얼마나 좋아했는지 꼭 와서 들어봐야 된다고 드디어 만들었다고 막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인데 제 아내가 난 보여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봤다고 소문 내시거나 어디 가서 찍어서 올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물론 아내가 허락은 제가 받았어요. 강의할 때 이 사진 쓰겠다. 예식장 빌 돈이 없어서 그냥 대학에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대학 좀 오래 다녔어요. 들락날락하면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여자친구 먼저 그러더라고요. 나 30살 되기 전에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9살에 했어요. 8년 4개월 연애하고. 소개팅 한 번 못 해보고 살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14K 금반지 결혼례물로 주고받았고요. 학생운동 마지막 학기여서 정말 열심히 활동할 때라 1년에 며칠 집을 못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그러시는데 내가 1년에 6일 들어오더래요 집에. 한 8개월 또 수배돼서 공단에 숨어 살았거든요. 제 딸도 대학 때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07학번인데 학생회장을 맡더니 거의 매일 새벽에 들어와요. 한 반 정도 술 마시고 들어오고. 제가 가볍게 한마디 해봤습니다. 그냥 좀 일찍 다니지. 제 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새벽에 들어오잖아. 걔는 못 들어올 걸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학생회장인데 회의다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 차 끊길까 봐. 아빠는 거의 내려야 때 집에 앉아왔다면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1년 6일 들어왔다며 막 그래. 그래서 상견례를 못했어요. 결혼 전에 그리프로 살 때라. 그래서 양가 부모님을 결혼식장에서 내가 처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버스 타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 반지가 14K니까 아직까지 남았지. 그게 18K만 돼도 살다가 팔아먹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기 아직 미혼이신 젊은 분들 계시면요 커플링을 이렇게 싼 거로 하셔야 돼요. 그래요. 오래 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결혼식을 못했어요. 물론 저하고 굉장히 친해서 다 와주신 건데 이분들이 다 국수 말아주고 의자 날라주고 하면서 한 결혼식입니다.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요. 이 촌스러운 사진을 굳이 공개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진 속에 한 분이 이 사진 속에도 계세요. 이게 26년 뒤거든요. 처음에 몰라봤어요. 둘 다. 26년 만에 만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얘기하다가 안 거예요. 서로. 그래가 막 울컥했는데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게. 비정규직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열악해진 겁니다. 그나마 직접 고용 비정규직일 때에는 대학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일 때에는 본인이 원하면 20년 넘게 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불가능해졌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전부 아웃소싱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와 청소노동자 사이에 용역회사가 다 끼어 있어요. 용역회사와 대학과의 계약이 끝날 때마다 고용승계 투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투쟁의 절반 가까이는 패배합니다. 승리했다고 해봐야 보장되는 기간이 1년인 거예요. 1년 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이건 결코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경희대 모델, 서울 지하철 직고용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해봐야 제가 볼 때는요 그냥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꼭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사,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이과반 계속 1등했던 친구도 있었고 문과반 계속 1등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본론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2, 3등은 바뀌어도 1등은 안 바뀌잖아요. 보면 워낙 천재들이 한 명씩 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그땐 다 1류, 2류, 3류 따질 때라요. 서울대에 1년에 한 100명쯤 보내는 고등학교 다 들어갔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학교가 몇십 년 동안 전통적으로 무감독 시험을 전통을 지키는 학교예요. 그래서 교사가 들어오면 시험지 나눠주고 나갑니다. 시험 볼 때. 근데 어느 해 후배들이 대대적으로 컨닝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범이 누구냐 하면 김구라, 지상렬, 염경한 요런들이 제 고등학교 후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 서울대 갔죠. 이제 계속 1등했던 친구들은
대덕연구단지에서 다 정년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대덕연구단지 석사 박사 중에요 49.1%가 비정규직 계약직이에요. 석사 박사도 해마다 약간 통계가 다르지만 연대 졸업식 하는 날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 졸업생이 학교 안에 현수막을 붙이고 갔어요. 연대는 뭐하냐 백수인데 이름까지 밝히고. 근데 그 졸업생 외모가 이 축구 선수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후아레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붙인. 뼈 빠지게 공부시켜서 명문대학 보내봐야 백수가 되는 사회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다 비정규직 문제거든요. 2012년 10월에 IMF가 이런 보고서를 또 냈습니다. 한국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면 10년간 연평균 1.1% 성장할 것이다. 저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IMF에서 한국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요 0.1%만 상향 조정해도 하루 종일 이게 뉴스에 나와요. 근데 비정규직 차별 없애는 것만으로 향후 10년 동안 매년 1.1%의 경제 성장 요인이 발생한다.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할까요? 케인지안 경제 공부하신 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소비를 늘리지 않으니 장기적으로 국내 소비액이 떨어져 경제 성장의 기반에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 첫 번째 그 삶이 비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철폐돼야 돼요. 두 번째 사회 전체 해롭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롭고 여러분 자녀에게 해로워요.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들 교육할 때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항상 정규직이 풀었다. 어떤 기업이든 어떤 사회든지 많이 강조합니다. 이건 환경미화원 청소할 때 제가 청소 노동자가 파업할 때 길바닥에서 노동교육을 제가 몇 시간 했는데 한 2시간 했어요. 근데 시민 대표 몇 사람이 찾아와서 엄청나게 항의했습니다. 이날.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대여섯 분 오시더니 아니 길거리 쓰레기 지금 넘치는데 청소하고 모여서 뭐한 짓들입니까? 다 우리 세금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요.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면서 권리 주장해야지. 한 30분을 항의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일당 받고 왔나 싶을 정도로. 근데 바로 이때 프랑스 파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2달 동안 파업하고 있어서 같은 시기에 파리 시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가서 항의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다 모아서 시장 집 앞에 가서 버렸어요. 근데 프랑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의뢰 그렇게 해요. 노동자가 파업하면 파업하는 노동자를 비난하지 않고 노동자를 파업하게 만든 경영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한다. 이걸 다 배워서 알고 깨달아 아는 거죠. 빌리 엘리엇 상당히 좋은 영화잖아요. 광부들이 파업하다가 한 광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왕립발레학교 면접 시험 보러 옵니다. 오디션 다 끝나고 강당을 나갈 때 그 학교의 총장이나 학과장쯤 되는 교수가 그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를 뭐라고 합니까? Have a safe journey home. Mr. Elliot, good luck with the strike. 뭐라고 인사합니까? 파업에서 꼭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파업한다고 불평하니까 그 부모님이 미국이 아니야 라고 타이르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사람의 정서인 거예요. 우린 특별한 소수의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런 정서를 홍세 선생님이 한 단어의 불어로 표현을 해서 이게 거의 논술에 단골로 나오는 개념이었잖아요. 이 개념 모르면 논술 거의 불가능했을 정도로 한국처럼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운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교수, 부모님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노동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진실이 보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기계파괴운동, 1차 산업혁명이 뭐냐 하면요. 기계가 생산에 투입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1차 산업혁명으로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을 벌입니다. 기계가 생존을 박탈해 간다 막 이러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최초의 노동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없었으면 노조는 탄생하지 않았어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동력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 테일러 포 시스템이 금속 노동자들을 노동운동의 중심에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국도 여전히 금수성 노조가 가장 강한 조직이고 현대차 노조가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이잖아요. 5만 조직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3차,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전문가가 볼 때는 4차는 3차의 후반부입니다. 한국은 대통령 선거할 때 이게 유행어가 됐을 뿐이지 3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컴퓨터 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의 로봇 인공지능이 같은 컴퓨터 기술입니다. 사실은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면 3차와 4차를 나누 합하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무 전문직 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중심에 나서게 될 겁니다. 이건 한국도 시작됐어요. 이미 다른 나라가 벌써 시작했고, 그래서 한국도 석사 박사가 많은 노동조합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저 수십 개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다 석사 박사들입니다. 이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전원 박사입니다. 한 명도 회 없이. 노동자 회의할 때 앉아서 김 박사, 이 박사 이러면서 회의해요. 이 노조를 설립한 사람 황덕순 박사인데요. 84년도에 학력고사 전국 1등한 사람입니다. 학력고사 1등을 했어도 그의 삶에 노조가 필요했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난 공부를 굉장히 잘했으니까, 우리 아이는 공부를 상당히 잘하니까 그의 삶에 노동자분 관계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려면요, 이 사람보다 공부 더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런 노조가 수십 개나 있는데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내가 박사학위 받고 연구소에 들어가면 거기 노조가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연대 연봉이 거기서 결정되고 연구 성과의 평가 방식도 다 거기서 논의가 될 거야. 이거 아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학생들은 다 어릴 때부터 배워서 미리 준비하는 걸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나운서, PD, 기자 전부 언론 노조 조합원들이잖아요. 아는 얼굴이 보이죠? 예, 손석희 씨입니다. 이때 앞장섰을 결국 구속됐어요. 감옥 다녀왔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들이 지금의 손석희 씨를 만든 거예요. 이 사진 나중에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누구 보여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스마트폰 들어가셔서 해맑은 손석희 치면 나온 사진입니다. 근데 손석희는 해맑은 사진이 많아요. 뭐 찍었답니다. 이 정도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그 파업할 때 화보 찍으면 되나? 그때부터 놀리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남성 아나운서는 취업할 때 경쟁률이 한 2,000대이고요. 여성 아나운서는 3,000대일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아나운서인 사람들이 뭐가 쉬워 파업을 할까요? 내가 어렵게 언론인이 됐는데 난 정부가 시키는 방송을 앵무새처럼 할 수는 없다. 권력의 나팔수로 사는 것은 내가 설계한 꿈이 아니었다. 그럼 노동자 깃발 아래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조가 그걸 지켜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을 미래 선택하는 대부분의 직업에서 노동조합, 노동문제, 노동운동가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한국 사회 다양한 노동조합들입니다. 네, 생산직뿐이 아니라 탤런트가 돼도, 무용하는 예술가가 되어도, 영화인이 돼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됩니다. 백화점 서비스 노동자들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몇백만 원치 명품 파는 사람들도, 피자헛, 맥도날드 같은 곳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저 사진은 10여 년 전 피자헛 초창기 때 모습인데요. 제가 전국의 피자헛 매장을 다니면서 노동조합 조직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강의 시작이 밤 12시예요. 영어 끝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광주 지점인가 갔을 때는 이걸 못하게 하려고 회사에서 갑자기 샐러드바 전체 교체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 알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3시쯤 끝납니다. 그럼 3시부터 교육합시다. 결정했는데 어떤 일 벌어졌을까요? 전주에서, 익산에서, 나주에서 다른 매장의 직원들이 차 끌고 막 달려왔어요. 우리가 대신해 줄게. 노동조합에서 돕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걸 2달을 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초창기 딱 그렇게 합니다. 병원에도, 은행에도, 출판사에도, 연구소에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언론인이 돼도, 조종사가 돼도, 교사가 돼도, 공무원이 돼도 노동조합과 만나게 돼요. 그러면 판단해야 돼요. 노동조합이 뭘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가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노조가 없으면 이걸 내가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이 판단에 도움되는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건 올바른 교육이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만큼 벌써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사회는 계속 변화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듯 역사의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조금씩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요. 잘 가르치면 더 빠른 속도로 변화했겠죠.
다른 나라들이 이런 교육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시작은 됐습니다. 이건 2011년에 광주 교육청 만든 한국 최초의 노동교육제입니다. 그 뒤에 서울시도 만들고 전북교육청도 만들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 과목을 개설하고 교과서를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왼쪽부터 초등학교 3, 4학년용, 5, 6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 교과서인데 교과서마다 노동 단원이 2단원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노동단원 집필엔 저도 참여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아주 적은 수학부터 시작했지만 이 과목을 개설하고 이 교과서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칙교섭위원, 노측교섭위원, 중학생들입니다. 이런 학교가 조금씩 많아지다가 언젠가는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바꿀 것이고 그럼 전국의 모든 학교가 노동교육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는 한 50년쯤 전에 했어요. 프랑스는 90년 전에 했습니다. 우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우리 늦어졌을까? 그 얘기도 준비했지만 거기까지 진도 나갈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올해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은 교육감이나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랬더니요, 교과서 만드는 큰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노동교과서 만듭시다. 그 사람들 그렇게 또 돈을 벌더라고. 이게 노동교과서 시장이 열렸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이만큼 써갖고 왔던데 그렇게 될 때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엄청 노력한 거예요. 한 10여 년 동안. 그 성과가 쌓이니까 이제 교과서 회사에서 교과서 만들자. 출판 자본이 나서는 거죠. 그렇게. 노동자라는 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 즉 나와 내 가족 모두라는 것을 잊으라. 참 다행이다. 노동교육받은 청소년이 썼던 소감문인데 이렇게 깨닫는 청소년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많아지는가, 이것이 문제일 뿐 이 방향이 뒤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1번째입니다. 224개 나라 중에서. 그런데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는 거의 최하순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건데요. 구조적 관점이 부족하죠. 노동교육 전혀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그 단어조차 혐오합니다. 노동자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가장 많고 파업은 아주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 한국은 집약적으로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못 사는 가난한 나라 모를까?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나라가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생긴 거냐면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출산율은 220이 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면요. 출산율이 아무리 낮아도 그 등수가 두 자리 숫자여야 돼요. 근데 경제 규모가 10위인 나라가 출산율이 220을 하면 224개 나라 중에서 이게 노동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다른 나라 볼 수 없는 이런 아주 언밸런스한 현상이 왜 한국 사회에 집약적으로 모여 있을까? 이건 이제 또 다른 주제이긴 한데요. 8분 동안 내가 설명해 볼게요. 딱 8분 남았네요. 이건 역사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 역사가 다른 나라 좀 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만 겪은 이상한 역사가 있어요. 식민지에서 해방 때문에 바로 분단과 전쟁이 이어졌다는 거죠. 식민지는 도덕성이 무너지는 사회입니다. 동족을 배신해야 출세하는 사회예요. 동족을 많이 배신할수록 크게 출세한 사회가 식민지 사회입니다. 그렇게 출세한 부도덕한 인간들이 모든 사회 분야를 다 장악하는 게 식민지 사회죠. 이게 언제 바로 잡힙니까? 해방이 되면. 해방이 되면 동족을 배신하고 출세 떵떵 거던 사람 대부분 감옥 가거나 처형당하고 그 대신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거나 해외에 피신했던 정의로운 사람이 다 사회 복귀해서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행정, 심지어 종교 분야까지 지도자가 다 교체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다른 나라가 다 겪은. 우린 근데 해방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할 때 분단, 전쟁, 군사정부가 한 70년 이어지면서 이걸 전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치 협력자를 거의 7,000명을 사용한 거랍니다. 근데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이 프랑스를 비난했습니다. 너무 온건하게 했다 너희. 다른 나라는 더 세게 했어요. 폴란드도 했죠. 독일도 했죠. 중국도 했죠. 하다못해 일본도 했습니다. 일본이 전쟁이 끝났는데 과거 청산하면서 그때 처형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야수군이에요. 이걸 우리만 안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일제강점기에 동족을 배신하고 일본 경찰 앞잡이 노릇한 조선인이 7,500명입니다. 파악된 수가. 다른 나라 같으면 다 해방되고 나서 감옥 가거나 처형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중에 5,000명이 경찰로 들어왔어요. 이승만의 가장 큰 잘못이 그겁니다. 국군 더 심각했어요. 법조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군 잡아다가 고문하며 수사했던 검사들, 사형선고했던 판사들, 다른 나라는 해방되고 다 처형당했습니다. 우린 그들이 고스란히 이승만 정부에서 판검사를 했고 법과대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수립 당시 한국 사회 모든 분야 간부진의 80% 정도가 친경력자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근대 국가에서도요, 식민이었다가 해방이 된 뒤에 그 사회의 지도층이 또다시 이렇게 형성된 나라가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왜 그럴까요? 이런 역사를 거친 나라가 우리 하나뿐이기 때문이에요. 해방이 되면 바로 분단과 전쟁을 치르고 그 뒤에 군사 정부가 30년에 있었던 이런 역사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사회가 된 겁니다. 다른 나라는 그를 볼 수 없는 극우보적 정치 성향, 노동운동의 혐오감, 가족이적 가치관 등은 식민지 분단, 군사정부 등에서 유일할 정도로 심각하게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정상 현상인 겁니다. 가족 이익 가치는 가족 이익이 좀 또 역사 관계가 있을까요? 말이 빨라지네. 아니요, 딱 그래도 정시에 맞춰보려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은 지켜줘야죠.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러분처럼 여기 얼굴에 착하다 이렇게 써 있는 사람들 다. 제가 이런 게 뭐 할 때 그런 부담이 있어요. 다 보면 얼굴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딱 봐도 착한 사람이 써 있는 인상들인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 대문 열고 나가면 가는 곳곳마다 동족을 배신하고 출세한 사람이 떵떵거리는 세상인 거예요. 어딜 가든지 기업체, 관공서, 심지어 학교, 종교기관까지 다 그 마음의 상처를 계속 입잖아요. 그럼 어떤 가치관이 팽배해지겠습니까? 우리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가치관이 팽배해지는 겁니다. 그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사회가 확 바뀌는 걸 보면서 같이 바뀌는 게 가치관이 그때 그게 아니었어. 인간은 역시 바르게 살아야 돼. 근데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안 됐으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양심적으로 살아봐야 손해야. 이 기간이 지금 100년 넘은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 사람 중에 89%가 기부금을 내요. 한국 사람 중에 50%가 기부금 한 푼도 안 내고 삽니다. 1년 동안. 미국 사람 1인당 기부금 액수가 200만 원이에요. 1년에. 근데 우리가 국민소득이 미국 절반이니까 미국 사람만큼 자기 소득에 비례 기부금을 내면요, 1인당 100만 원쯤 내면 돼요. 1년에. 4인 가족이다. 갓난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러면 400만 원쯤 내면 미국 사람만큼 내는 거예요. 기부금을 순수하게. 근데 한국 1인당 기부금 액수가요, 9천 원이에요. 너무 자기만 위해 살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그 연구소가 3명이 시작한 노동상담소가 점점 규모가 커져서 20몇 년 뒤에 변호사, 노무사들이 많은 사무실이 됐지만 일종의 운동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박봉인데도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운동단체 기부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삽니다. 그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닌데 제 아내가 신앙이 저보다 훨씬 믿음의 그릇이 커서 11조도 내니까 우리는 소득의 20% 정도를 내요. 그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그냥 보통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천박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정의로운 사람만 그렇게 착한 일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가 미국 학교 나갔더니요, 저녁에 TV를 켰더니 숙소에서 그 나라 코미디언들이 한국 학교에 봉사시간 제도 가지고 코미디 하더래요. 한국에서는 티네이저들이 약자를 도와주면 학교 시간 점수를 받는 게 있어. 그러니까 다른 코미디언이 그럼 그 나라 밥을 먹어도 점수를 주나? 그냥 가서 뭐 숨만 쉬어도 점수 받겠구만. 이러더라는 거죠. 다른 나라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달 카이스트에 가서 인권 강의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한 10명 올까요? 30명이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회자가
오늘 봉사 시간 2시간씩 달아드리니까요. 나갈 때 입력하십시오. 아니 카이스트 이걸 하나? 대학도 해요 이걸. 국립대학에서 그런지 아유 참 깜짝 놀랐는데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요. 이게 다른 나라가 볼 때는 중도 우파의 아주 보수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른 나라 학자가 있었거나 특히 유럽 쪽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계시거나 미국 버클리 정도에서 공부하신 분이 계시면요. 제가 좀 한심해 보였을 겁니다. 아니 그 대학에서 노동 문제를 강의하는 교수가 그래도 개혁적인 교회 와가지고 저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나? 제가 강의 전체를 통틀어 자본주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 강의는 오히려 피고용자 직장인에게 정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자본주의를 해봅시다. 이 정도 톤이에요. 제가 사회주의커녕 3인주의도 말하지 않았고 오늘 강의에서 복자도 안 나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보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국사 이 정도 강의를 듣고 과격한데 너무 지나치게 노동자 편향적인데 이런 느낌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왜 그럴까요? 사회가 지나치게 전반적으로 보수화돼서 그래요. 보수 과잉의 사회 오른쪽 끝에 다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극우 보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지난 선거를 치렀지만 난 정치 성향이 중립이야 진보도 보수도 아니야 이런 사람은 다른 나라가 볼 때 거의 다 극우 세력이에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 복장을 보면요. 복장만으로 어느 정당 지지자인가 구별할 수 있어요. 되게 대학 교수가 정장 잘 안 입고 편한 차림 즐기고 청바지 입고 학생들하고 이름 부르고 친하게 지내면 그런 대학 교수는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당 지지자겠습니까?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예요. 오바마 지지자들입니다. 정장 항상 품 있게 갇혀 있고 학생들에게 프로페서라고 부르게 하고 이런 대학 교수 어느 정당 지지자겠어요? 대부분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근데 한국의 대학 교수들은 복장을 보고 어느 정당 지지자인지 구별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정당들이 이게 다 보정당해서 그래요. 미국 민주당은 나름 진보적인 정당입니다.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라면 도저히 가입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당이잖아요. 지금 한국은 정부에서 그 최저임금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오바마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의회에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잠깐 그 대목만 보겠습니다. Everyone in this Congress who still refuses to raise the minimum wage, I say this.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a year, try it. If not, vote to give millions of the hardest working people in America a raise. 이런 정서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는 이건 정의당 정서지 민주당 정서는 아니에요. 이건 노회찬 심상정한테 어울리는 모습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어서 미국이 좋은 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미국도 이렇다는 거예요. 유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보수가 원래 나쁜 개념은 아니잖아요. 중세 귀족들의 가치관, 우리 조선 선비들의 성리학 이게 보수예요. 건전한 보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지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품위를 갖추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예의범절을 지키며 가장 중요한 보수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애국심에 불탄다는 겁니다. 이게 보수예요. 그래서 미국 벤플리트 가문이 있는데 미국 군벌 가문입니다. 근데 이름이 왠지 낯익어요 우리기에. 왜 그럴까요? 그 가문의 자랑이 뭐냐 하면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그 아버지가 주한미군 자령관이었어요. 별 4개짜리 사성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같은 전쟁에 참전에 전사했어요. 그게 가문의 지금까지도 자랑이에요. 나라가 원할 때 가장 먼저 달려나가 희생했다. 이것이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가문의 전통인 이게 건전한 보수입니다. 아버지가 청와대에 있다고 자식을 운전병시키는 건 이건 보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 속에서 이런 분들이 건전한 보수예요.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살아 정치했으면 그게 건전한 보수 정치입니다.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근데 한국에 지금 스스로 자기를 보수라는 사람 본 거 좀 이상해요 보면. 국가안보를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병역 기필 가장 많이 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국회의원 자제 병역 면제 일반인 9배나 됩니다. 여러분 자녀보다 국회의원 자제는 9배 더 많이 면제받아요. 재벌은 10배가 넘어요. 이게 거꾸로 바뀌어야 그게 보수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는
어떤 철학적인 체계를 갖춘 게 아니라 그냥 시대가 바뀔 때 약자의 권리를 길바쁘며 자기 이기적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이 그냥 보수라고 부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몇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대기업, 정규직, 교사, 공무원 등 귀족 노동자 임금 이상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 한국노동운동, 민주노총은 지나치게 투쟁적이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병은 국민의 공복, 공무원 노동운동은 시민권을 침해했던 사유 유익하지 않다. 학력과 스펙이 낮은 비정을 정규직과 없애는 역차별당하게 된다. 왜 다 그럴듯한 말인데 뒤에 물음표가 붙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다 틀린 생각입니다. 미국에서도요, 대놓고 이렇게 주장하는 대학 교수들은 극히 드물어요. 시카고 학파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한국은 상당히 많아요. 뉴라이트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렇게 학자가 주장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반쪽만 공부한 무식한 학자이거나 알면서 비겁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지금 이런 내용의 연구보고서 쓰는 한국 교수들은요, 기업으로부터 수억씩 프로젝트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 장사꾼이지 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저 대학 수업 내용은 한 학기 동안 이런 생각이 왜 옳지 않은가 걸 데이터로 증명하고 노벨상 등을 받은 각종 이론으로 반박하고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학기가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 생각 속에 찌들어 살다 왔으니까. 그래서 제 나이에 걸맞는 썰렁한 농담으로 비유하면요, 60대인 제가 20대 했던 아재 개그로 표현하면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삼사가 없는 생각들입니다. 역시 반응이 별로 없네,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노래 이야기 잠깐 들어볼게요. 부가 많이 축적이 됐는데도 노르웨이 세금 많이 걷죠. 몇 %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48%까지 내고 굉장히 48? 네, 그런데 보통 중간 사람들은 30%이고 돈 많이 안 버는 사람은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국민들은 그런 게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30% 내는 사람들은 거의 불평이 없고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서는 불평이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그렇지. 그럼 세금 그렇게 내고 받는 게 뭐예요, 그러면? 교육비 다 무료예요. 대학교까지. 교육비 다 무료이고 네? 치료, 병원 다 무료예요. 다 무료? 진짜요. 무슨 병이든 감기라면 조금 내야 돼요. 왜냐면 감기는 치료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치료하지 않으면 바쁜다고 생각하면, 의사가 생각하면 어떤 큰 병도 어떤 암이나 이런 것들도 예, 나라에서 그래서 뭐 병원에서 30년 있어야 된다 하면은 30년 공짜로 병원에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얼굴이 되게 여유로워. 그러게. 1등이니까. 아, 부럽다. 노르웨이에서는 인생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뭐 좋은 학교 가야 된다, 뭐 돈 벌어야 된다, 저기 뭐 부모님의 부양을 해야 하고 뭐 자녀의 교육비를 내야 하고 그런 부담 있잖아요. 그런데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거 다 무료이니까 뭐 돈에 대한 그런 걱정이 필요 없고 학벌 같은 것도 없어요. 예, 이런 무상교육, 무상의료제를 도입할 때 그 경제 여건이 우리보다 별로 나은 편이 아닌 나라들이 많았어요. 국민소득이 $10,000쯤일 때 이걸 도입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우린 국민소득은 $30,000이고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한국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연구를 한 교수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기 싫은 대기업에서 받은 프로젝트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핑계가 뭡니까? 다른 경영학과 교수들이 주로 이게 왜 안 된다고 가르칩니까?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서 못한다, 우린. 거짓말입니다. 한국에서 3대 재벌만 마음먹어도 데이터상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나라가 이걸 어떻게 이들 제도를 도입했겠어요? 그 나라 부유층이 스스로 깨닫고 자, 이제 우리가 세금을 엄청나게 낼 때가 되었어. 스스로 개정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다 똑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노동운동이 중심이 돼서 한 거예요. 물론 노동운동 혼자 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힘은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었고 이걸 노동자 헤게모니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고요. 노동운동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다른 많은 운동과 힘을 합쳐서. 그래서 노동자 역사의 주인이라는 건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독일 내에서 보수파지만 총리가 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총리도 역사의 주인, 노동자의 힘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비를 계속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독일은 장관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장관일 때까지 역사의 이제 노동자 계급에 속할 수 있었는데 이제 총리가 되면 이제부터는 지배 계급에 속하게 되는구나.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이 될 수 없구나. 이게 진심으로 아쉽다는 겁니다. 정치인의 가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노동운동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똑똑히 본 사회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정서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언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꿈 같은 얘기처럼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장하준 교수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석학이죠. 한국의 학자들이 너무 경계해서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는데 자리가 안 나요. 한국에. 서울대 5번 신청했지만 자리가 제가 알기로 5번이나 신청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에. 근데 33명 주류 경제학자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명의 비주류 경제학도 안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이 책 속표지에 친필로 쓴 글을 넣었습니다. 잠깐 눈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 200년 동안, 100년 동안, 50년 동안 누군가 계속 그 사회에서 활동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항상 어느 사회나 있었어요. 먼저 깨닫는 사람들. 아유, 50년, 100년, 200년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세월 동안에 요 3가지 제도만 바뀌었겠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의 제도가 바뀌는. 그래서 사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요. 사회 반드시 변화한다. 여러분이 꾸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끝나고 오늘 돌아가시다가 저한테 이런 강의 1시간 반 들었다는 이유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갑자기 잡혀가서 조사받고 고문당하다가 감옥에 몇 년 갔다 올까 봐 걱정하는 분 계세요. 지금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사실 제가 80년대 초에 동일방직 노동자들 중심으로 처음 노동 문제 공부할 때 노동의 역사, 노동의 철학 아무것도 아닌 거 공부하면서도 항상 교회를 빌렸어요. 그때 백막교회, 일꾼교회 이렇게 빌려주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책 찬송가 갖다 놓고 나중에 발각되면 성경 공부한 겁니다. 오늘 본문 기억하시고요. 찬송가 몇 장 불러나 대충 기억합시다. 그리고 항상 어떤 원칙이 있었냐 하면 체격이 건장한 사람이 입국 쪽에 앉는다. 이게 수칙에 나와 있었어요. 그냥 언제 보안대에서 정보과에서 안기부가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 그 실제 그래서 덮본 적도 있고 지금 1시간 반을 떠들도록 아무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럼 한 사람의 생애가 다 가기 전에 얼마나 사회가 많이 바뀐 겁니까? 사회는 반드시 변해요. 우리가 그 속에서 활동하니까 이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동영상 볼게요. 법 없을 때도 노조했어.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노동법 공부했다고 끌려가서 고문당하지는 않잖아. 여기까지는 왔다고 우리가. 1800년대 유럽에서 노동자 2명이 술집에 모이는 것도 불법이던 시절, 7살짜리를 하루 14시간 일을 시켜도 그게 고용의 자유이던 시절, 그런 시절부터 피 흘려가면서 만든 법이야. 노동법이. 누가? 당신 같은 사람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못하고 주면 주는 대로 못 받는 인간들. 세상의 걸림돌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우리가 걸림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 걸림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정도로 항상 걸림돌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걸림돌이 세상을 바꿔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알게 된 새로운 지식들을 일가친척이 모인 곳이나 무슨 학교 동창회 가서 얘기해 보세요. 한번 거기서. 야, 다른 나라 노동조 어떤 줄 아냐? 판사 노조, 변호사 노조 다 있고, 경찰 노조, 소방관 노조 다 있고, 군인 노동조합도 있고, 장관 노조에 가입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왔냐 또 너는? 우리가 걸림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걸림돌이 세상을 바꿔온 것이고, 우린 또 남달리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그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큰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걸림돌처럼 보일지라도 굳세게
날개를 펴는 독수리처럼 세상을 바꾸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